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평소에도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는 사이였습니다. 두 분 사이에는 오래된 오해와 상처가 깊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 감정의 골은 좁혀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서로를 향한 말 한마디조차 불편해하며 식탁에서도 눈을 마주치지 못할 만큼 냉랭했습니다. 저는 결혼 전부터 그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언제나 묘한 긴장감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조용한 숨소리조차 어색하게 울릴 정도로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란 남편은 자연스레 어머니에게 의지하며 성장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남편에게 자신의 공허함을 채우기라도 하듯 지나치게 집착하셨습니다. 아버지와의 단절된 정서가 오롯이 아들에게로 옮겨간 셈이었습니다. 남편은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효심이라 믿으며 어린 시절부터 모든 결정을 어머니의 뜻에 따라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어머니가 좋아하는 음식, 어머니가 싫어하는 사람, 어머니가 권하는 일과 피하라 하는 일, 그 모든 것이 남편의 기준이었습니다. 저는 남편보다 시어머니를 먼저 알게 되었습니다. 지인의 소개로 시어머니를 만나 뵈었고 그분은 저를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그날 이후 시어머니는 자신의 아들을 저에게 소개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들은 참 성실해요. 말이 없지만 속은 따뜻한 아이예요. 그렇게 시작된 만남은 사실상 시어머니의 주도 아래 이루어진 결혼으로 이어졌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특별한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고 결혼식 당일에도 무표정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때 막연히 생각했습니다. 조용하고 점잖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 침묵의 의미가 단순한 성격이 아니라 감정의 부재에서 비롯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남편은 본가를 자주 찾았습니다. 주말마다, 때로는 평일 저녁에도 어머니에게 들러 함께 식사를 하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럴 때면 저는 집에 혼자 남아 텅 빈 식탁을 바라보았습니다. 밥상 위에 놓인 두 개의 그릇은 하나는 식어가고 하나는 비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본가에서 늦게 돌아올 때면 오늘은 어머니랑 무슨 이야기를 했어요? 하고 물었지만 그는 대수롭지 않게 그냥 이것저것 별거 아니야 라며 대답을 피했습니다. 저는 점점 고립감을 느꼈습니다. 시어머니는 늘 저에게 웃으며 우리 아들 어려서부터 혼자 있는 걸 싫어했어요. 신경 좀 써줘요 라고 말씀하셨지만 정작 남편은 제 옆에 있어도 마음은 늘 어머니 곁에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아이들이 태어났습니다. 저는 남편이 채워주지 못하는 정서적 빈자리를 자녀에게 쏟았습니다. 아이들이 제 삶의 중심이 되었고 그들을 돌보는 일만이 제 존재 이유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자라며 각자의 세계로 나아가자 저는 다시금 홀로 남게 되었습니다. 집 안 가득한 적막은 견디기 힘든 외로움으로 다가왔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바빴습니다. 회사 일 모임, 골프 약속, 친구들과의 여행. 그는 언제나 바깥에서 사람들과 어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면 저는 집안일에만 매달리며 살아왔기에 그 외의 세상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스스로를 집 안의 그림자라 표현하곤 했습니다. 존재하지만 빛을 받지 못하는 그림자처럼 제 삶은 늘 남편의 뒤편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세월이 더 흘러 남편은 정년퇴직을 맞았습니다. 시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남편과 저는 오랜만에 둘만의 시간을 가지게 되었지만 그것은 낯설고 불편한 시간이었습니다. 하루 종일 한 집에 함께 있는 것이 이렇게 힘든 일인지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서로 대화를 시도하려 해도 금세 어색함이 밀려왔습니다. 마치 다른 세계에서 살아온 두 사람이 억지로 한 공간에 갇혀 있는 듯 했습니다. 오늘은 뭐 하지? 글쎄 당신은?
그 짧은 대화가 하루의 전부였습니다. 우리는 같은 공간을 공유했지만 마음은 닿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곧 익숙한 리듬으로 돌아갔습니다. 친구들과 골프를 치고 여행 계획을 세우며 집 밖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반면 저는 집안일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습니다. 자녀들이 독립한 뒤에 저는 허공에 남겨진 사람 같았습니다. 누군가의 엄마로, 아내로, 며느리로 살아왔지만 저 자신으로서의 삶은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뿌옇게 흘러갔습니다. 식탁을 정리하고 나면 다시 정리할 게 없었고 청소를 마치면 그 다음엔 해야 할 일이 없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이 허공을 채웠고 저는 그저 침대 위에 누워 눈만 깜박이며 하루를 버텼습니다. 그렇게 며칠, 몇 주, 몇 달이 지나갔습니다. 어느새 시계의 초침 소리가 유일한 동반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딸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엄마, 이제 엄마의 삶을 살아. 나 이제 바빠질 거야. 그 한마디가 제 가슴을 세차게 쳤습니다. 그동안 저는 자녀의 인생을 제 인생인 양 살아왔습니다. 그 아이들이 제 행복의 전부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마저도 떠나버린다는 현실이 참혹했습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순간 모든 게 무의미하게 느껴졌습니다. 혀를 깨물고 죽어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스쳤습니다. 하지만 죽을 용기조차 없는 나약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후로 며칠간은 전화기만 붙들고 살았습니다. 누군가 연락을 주길 바라며 그저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제 모습이 점점 두려워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한 글귀를 읽게 되었습니다. 우울증 환자에게는 침대 밖으로 나오는 일, 샤워를 하는 일, 꽃에 물을 주는 일이 지구를 구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다. 그 문장을 읽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울렸습니다. 그래, 나도 우울증이구나. 저는 처음으로 제 상태를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안 되겠다. 5분만 걸어보자. 그날 저는 정말 큰 결심을 하고 옷을 주섬주섬 입었습니다. 현관문을 여는 순간 찬바람이 볼을 스쳤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공기였습니다. 단 5분을 걸었을 뿐인데 놀랍게도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미움과 원망이 잠시나마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그 다음 날은 10분을 걸었습니다. 그 다음 날은 더 먼 곳까지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걷다 보니 세상이 조금씩 달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무 사이로 비치는 햇살이 따뜻했고 지나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새삼스럽게 아름다웠습니다. 새소리, 바람소리, 풀잎의 흔들림이 저를 위로했습니다. 걷기 시작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저는 장롱 속에 묵혀두었던 운전면허증을 꺼냈습니다. 이제는 나 혼자 어딘가 가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운전 연수를 받으며 두려움 대신 설렘을 느꼈습니다. 차를 몰고 근처 호수로 나가 예쁜 풍경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처음엔 서툴렀지만 점점 사진 찍는 법을 배우며 세상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남편과 자녀라는 울타리에서 벗어나 저 자신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오롯이 제 감정, 제 욕구, 제 즐거움을 위해 사는 법을 배워갔습니다. 그런 제 변화를 남편도 느꼈던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불쑥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해외여행 한번 가볼까? 그 말은 뜻밖이었습니다. 그가 먼저 제안한 여행이라니. 그렇게 우리는 함께 비행기를 타고 걷기 좋은 도시들을 여행했습니다. 길을 함께 걸으며 나눈 대화는 오랜 침묵을 조금씩 녹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제 사진을 찍어주었고 저는 그에게 미소로 답했습니다. 평생 외로움 속에서 살다 남편의 그림자처럼 병수발만 하며 생을 마칠 줄 알았던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저는 이제 새롭게 태어난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여전히 완벽한 행복은 아니지만 저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제 변화를 지켜보며 조금씩 저를 이해하려 노력했습니다. 이제 저는 두려움 대신 감사로 하루를 맞이합니다. 과거의 상처는 여전히 제 안에 있지만 그것이 저를 짓누르지는 않습니다. 이제 저는 저를 사랑하는 법을 배웠고 세상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함께 걷는 노년의 길 위에서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가 아닙니다. 저는 저 자신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늦게 찾아온 제 진짜 인생입니다.